최교 교수님께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원리, 그리고 오늘날 그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교 교수님은 훈민정음의 그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잘 듣고 앞으로 우리 또 세종대왕 나신걸 활동하는 데에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최교 교수님 환영 박수 한번. 여러분들이 뭐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훈민정음 이야기를 또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유인물도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임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때문에 처음부터 다 고민을 해가지고 훈민정음 창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말이 안 돼요. 세종대왕이 무슨 한글 훈민정음 창제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전혀 아니고 세종대왕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글 창제하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입니다.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태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태종하면 왕 같지만 이성계, 이방원 그러면은 혁명가죠.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세종이나 양녕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녕은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태종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나중에 이제 세자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는데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는 이제 태종이 사람을 살펴본 거죠. 처음에는 큰 아들에게 물려주려다가 사람 됨됨이 안 되고, 둘째는 또 효령은 뭐 저쪽 중이 되려고 그랬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에게 갔는데, 그때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을 잡아서 계속해서 못 살고 일로 내려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세종대왕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박현모 박사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꽤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 강의를 어제 좀 듣게 됐었는데 조그만 토론장인데 대학년의 같은 좋은 책을 읽어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년의는 뭐 여러 사람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종대왕이 그걸 깊이 연구했느냐? 그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세종대왕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떻든 무인 정치에서 이제 문 쪽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한 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대왕은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학문을 열심히 한 것 중에 대학연의도 있고 농노맹자 얘기 춘추 뭐 해서 사서 오경 같은 것을 아주 대단히 많이 읽었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학 같은 것은 대학연의 같은 거는 중요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거 해서 훌륭한 왕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도를 가야 된다. 왕이 가야 할 길. 그것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다. 수신. 그것은 수신제가는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가족 집을 잘 들여다보면요 한 집안이 우주예요. 우주.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 말썽꾸러기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우주예요. 그 가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가 된 거지. 그러면 치국평천은 뭐냐? 그건 왕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세종대왕은 무엇을 목표로 했냐면 치국을 했어요. 그럼 왕이 됐으니까 이제 치국이죠. 평천하. 평천하가 목적이냐 목표냐 이게 달라요. 목표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되겠다. 그건 목표예요. 그 검사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검사가 돼서 나쁜 놈들 뭐 다 한다든지 돈 많이 번다든지 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평천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목표는 치국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천하가 뭐냐? 이 세상을 태평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결국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세종대왕은 얼마 동안 왕이 되느냐? 32년간 재위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훈민정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만드느냐면 5년 동안 자기 일 조금 하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이 참 운 좋게 32년간이나 재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허용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왕이 되고선 바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바로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집현전이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옛날 제도를 모두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훈민정 창제한 곳이 아닙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 창제했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들 강습을 경기도 국어 선생 강습을 여러 번 율곡연수를 가서 아주 한 10년 동안 내가 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느냐? 세 가지를 썼어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 또 한 가지는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 또 한 가지는 집현전학자. 이 세 가지를 써봤더니 대부분이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가 힘을 합해가지고 만든 거다. 이렇게 답해요.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가령 성산문 너는 기역을 만들어, 신숙주 너는 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요 글자가? 그거 아닙니다. 벽돌을 쌓는 거는 돼요. 뭐 성을 쌓고 그런 거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돼요. 그렇지만 글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식 세계가 아주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 문자가 되는 거지, 기억을 만들고 이거 갖다 붙이면 뭐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어요. 신숙주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설명하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지금 짧은 시간이라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숙주 성산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훈민정음 창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제일 먼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농사직설이 뭐 하는 거냐면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왜 그런 책을 만들었냐. 바로 그 당시에는 농자촌하지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경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고 농사를 장려한 거예요. 그래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는 거 경제죠. 그 다음에 국방 육진 개척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 김종설 시켜가지고 만들었죠. 이런 것이 다 세종대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편히 먹고 살게 대마도 정벌 했죠. 이런 것이 전부 국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한다. 일을 하는데 뭐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정말 엄청난 일을 세종대왕은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 농사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경제라면은 국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첫째 10년 동안에는 농사와 국방 그거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오는 걸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지금으로는 뭐 추구기를 서양보다도 200년 앞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추구기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과학이 아닙니다. 추구기는 그냥 양동이 내려놓고 비 온 거 이렇게 재배하는 게 추구기예요. 다만 세종대왕이 뛰어난 점은 그렇게 재는 것을 통계를 내나가는 거예요. 풍향기도 바람 뭐 깃발 꽂으면 풍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비가 언제 몇 월 달 오고 매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갔냐.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이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늘의 별자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 당대에 별자리 연구를 하는데 그 당대에 중국의 곽수경 원나라 때 그 몽골 원나라가 몽골 나라인데 거기가 곽수경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200년 후에 세종대왕이 세계적인 천문학자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유럽은 그때 천문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 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보잖아요. 과학 쪽에서 볼 때는. 근데 하늘의 별도 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무슨 별이 돌고 뭐 이런 거 전혀 그 별 그릴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곽수경 이후에 세종대왕이 천상 분야열도 지도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봐도 똑같게 맞아요. 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 별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종별은 있습니다. 요즘 천문학계에서 세종별 운성을 발견해가지고 세종별이라고 명명해졌어요. 지금 달나라가는 나라 이 시대에 세종대왕을 그렇게 해서 세종별이 있어요. 나폴레옹 별도 없습니다. 세종별만 있어요.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세종대왕이 그런 천문학자가 됐어요. 그게 10년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뭐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년에 뭐 했느냐면은 음악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음악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여자가 그저 뭐 싸이의 노래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음악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나쁜 음악들은 나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음악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은 편경을 만들었는데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 중국 풍토와 우리 풍토가 다른 겁니다. 그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고 그래서 악학개봉 같은 데 보게 되면 세종대왕의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의 바람 소리가 다르고 산새가 다른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편안하죠. 이렇게 나지막하고 그래 빨릴 필요가 없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경상도 같은 데 보세요. 막 목소리가 크죠. 바닷가라 크게 말하지 않으면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게 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상도 말은 거세지는 거예요. 이게 풍토입니다. 그래서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박연을 시켜가지고 악을 정리하고 당악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악을 우리 음악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나무와 대리석으로 악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원 남양에서 대리석을 캐다가 편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어느 정도냐면 편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연을 해보니까 소리가 하나 맞지 않아요. 그 세종대왕이 지적해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먹줄이 쳐진 데가 덜 깎였어요. 돌에.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하니까 제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총명에 밝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악공들이 만들 때 그거 자기네들 악공들도 구별 못하는 걸 세종대왕이 한번 이렇게 시연해고선 틀렸다 하고 뜯어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총음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휘자가 되고요. 세종대왕은 지휘자가 되고 우문학자가 됐을 거예요. 지휘자는 그냥 폼만 좋아서 지휘자가 아니라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뭐 금난세 선생 같은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그 사실은 지휘자들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더러우냐면은 이게 이 합창을 한다면 그 제 파트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야단 안 치면은 한꺼번에 못 나요. 그러니까 뭐 별 욕을 더 하고 뭐 막 해서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때 탁 나와야 그게 그 심포니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음을 잘해야 돼요. 지휘자는 폼이 중요하지 않고 청음 잘 들어야 어떤 소리가 제대로 나왔다. 너 왜 그 시간에 빨리 나왔느냐 왜 늦게 나왔느냐 그걸 지적하죠. 그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 어느 정도 세종대왕이 음악 단계로 올라가느냐면은 작곡도 했고요. 여민락 같은 그리고 이 세계는 악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높낮이 악보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거 다 쓰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기리악보를 만들었어요. 정간보. 우리는 세종악보라고 명명을 했는데 정간보를 만들었어요. 그게 세종악보입니다. 사실 악보를 이 세계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기리악보 가지고 지금 연주하면 그대로 연주가 다 돼요.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다.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 말이 있는데 우리말도 있고 중국 문자가 없으니까 우리 문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풍토가 중국 풍토와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중국말과 우리
중국 바람 소리와 우리 바람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말과 우리 말이 다른 거예요.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고, 그것을 따져나가다 보니까 중국 말이 있는데 우리는 말이 없어요. 중국 말이 있고 우리 말이 있는데 중국 문자는 있는데 우리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 10년은 세종대왕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시기가 됩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방,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편하게 살도록 음악,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창조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훈민정음, 훈민, 아주 그냥 정음을 만들었으면 되지 왜 훈민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백성을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두를 쉽게 써서 번역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면은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걸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두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글자를 만들자가 된 겁니다. 우리 글자를 만드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제자를 하는 거죠. 이제 글자를 만드는데 그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때는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신숙주가 아까 조금 사석에서 나왔는데, 신숙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창제하는 해에 2월달에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는데 변호문의의 서장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역관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일본말을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 일본말 다 잘했으니까 신숙주는. 그 일본에 가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와요. 해동제국기라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쌀값이 얼마고 뭐 무슨 여관비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한 해동제국기를 쓰는 사이에 세종대왕은 개해동, 겨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신숙주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했었을 거 같으면 여기 있어야죠, 그냥 세종대왕이. 그리고 신숙주는 그때 어린애예요. 23, 24살 먹은 어린애예요. 신숙주 그 성사부는. 그러니까 그냥 과거 급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시패스한 사람이 그냥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이 무슨 글자를 만들려고 고시패스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종대왕의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중에 정리한 사람이 신숙주지. 제가 글도 쓴 거에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신숙주가 왜 또 그렇게 변질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사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세종대왕이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음양오행과 그 음성기관을 본떠가지고 음양오행 철학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런데 참 세종대왕이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벼랑간 세종대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원래가 세종대왕이 나오려면 그런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 당대 우문론이 어땠느냐, 음성화 음론. 그때는 이분법으로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운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모, 운모 둘로 갈라져 있어서 이 세상 글자는, 예를 들어서 인공 군자 같은 군 하면은 기역, 이게 성모예요. 기역, 구. 그리고 운, 이게 운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모와 운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세종대왕 주위에 있었던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세종대왕은 아니다.
셋이다 한 거예요. 기역이 나오고 우가 나오고 니은이 나온다 우리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가른 거예요. 세종대왕은. 아주 놀라운 거죠. 두 개다 하는데 세 개다라고 밝혀내는 것이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초성, 중성, 종성 하는데 먼저 그 종성 얘기를 먼저 할게요. 중성은 가운데 있으니까. 종성을 만드는데 종성은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종성해라는 것이 해례본에 나오지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밥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봅시다. 비읍이 있고 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읍도 밑에 받침 들어가게 되면 앞 되죠. 앞에 바 한 것은 비읍이 입술이 두 입술이 부딪혀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싹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바. 근데 뒤에 비읍은 앞, 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소리가 전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외파음 비읍이 먼저 나오고 나중엔 내파음 앞 이렇게 해서 비읍이 나와요. 소리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그것을 하나로 썼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초성과 종성은 전혀 소리가 다르게 나요. 그런데도 똑같은 비읍으로 쓰지 않고 만약에 국이라는 글자 썼다면은 처음에 기역은 이렇게 쓰고 나중에 기역은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역을 이렇게 썼어요. 왜 했느냐? 쉽게 하려고요. 여러 사람 틀리지 않게 쉽게 만들려고 소성, 부용,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해가지고 소성을 그대로 그냥 다시 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초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정의공주 얘기도 좀 나오는데 뭐 궁녀를 보고 만들었다 저 궁녀니 뭐 부인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세종대왕이 훈민정 창제할 때 도운 사람은 정의공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기록에는. 신숙주도 도와주지 않고 친만리도 안 도와줬어요. 신숙주 성사문은 어려웠고 정인지는 저 딴 데 있는 거고 이름만 붙인 사람이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혼자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령 니은을 만드는데 이 왼쪽 뺨을 보는 겁니다. 왼쪽 뺨. 왼쪽 뺨을 보고 니은. 여러분들이 니은 발음 한번 해보세요. 혀가 어디가 있습니까? 혀 끝이. 니은. 혀 끝이 닿은 곳. 니은. 혀 끝이 닿은 곳이 웃 잇몸입니다. 우의 잇니. 니은. 그래서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선화시킨 게 니은입니다. 아설순치후 이것이 전부 음성기관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폐에서 소리가 나갈 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나가는 거. 이게 자음이에요. 장애를 받고 입술의 장애를 받는 것이 비읍인 무브프 이게 입술 소리예요. 무브프. 혀의 소리 장애를 받는 것이 이거예요. 목구멍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설순치후 이 안에서 조음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받는 것, 방해를 받는 것 이것이 자음인데 그것을 5가지로 구별을 딱 해서 끝냈어요. 그게 오음입니다. 궁상각지구에서 오음. 그리고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천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는 나중에 붙인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그 인물에 나중에 이제 보세요. 우선 천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거는 우주 생성 원리하고 똑같아요.
저 노장 사상에서도 태초에 뭐가 있었다 할 때 그게 뭐냐면 도를 써요. 도생일입니다. 도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일생 2가 되고 이생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뭐냐? 뭔지 모르지만 뭐 있다고 하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도예요. 한문으로 길도 짧고. 그럼 뭔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흙탕물을 이렇게 병에다 넣어가지고 흔들었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한 사흘 지나면은 위에는 맑은 물만 떠요. 밑에는 다 가라앉고. 그것처럼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지가 된 겁니다. 땅. 그리고 위에 맑은 것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은 동그란 것으로 해서 점 하나로 했죠. 그리고 점이 쭉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기하학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점을 연결하면 선이에요. 선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면이에요. 점선면.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말씀이 막 연결된 것이 이제 땅이 된 거예요. 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게 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흙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이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또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정말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직립해 있지만, 근데 요거 묘한 것이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이 조금 올라갈 때는 이게 하느님과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천사 같은 일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내려가면요 개만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발을 갖다가 밑에 디디고 머리는 위로 올라와서 끝없이 위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정치가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입는 옷이 뭡니까? 영화복이죠? 죽을 때 입는 옷이 뭡니까? 결국 태어날 때 입는 옷이나 죽을 때 입는 옷에 공통점이 있는데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딴 욕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안 만들어놔요. 수의나 영화복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욕심이 많아서 주머니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욕심이에요. 근데 이 몸 속에 이와 같이 천과 땅과 인, 이것이 우주 만물 생성 원리와 똑같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위로 이렇게 하고 점을 오른쪽에 찍으면은 양성몸, 두 개 찍으면 야, 위에 찍으면 오, 두 개 찍으면 요, 오요. 그리고 왼쪽에 찍으면은 두 개 찍으면은 여, 아래 찍으니까 우가 되고 밑에 찍으면은 유가 되고. 이거 형성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뭐 정말 거기까지 갔을 때 세종대왕도 아주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간편하거든요. 모음과 자음. 그 대신 거기에다가 이를 갖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양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에요, 원래는. 거기다가 이를 갖다가 중성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우주, 여기 전기가 있지만 양전기도 있고 음전기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우주 만물이에요. 그걸 그대로 훈민정음에 들어갔어요. 서양 학자들에게
지금 제가 제자 원리 얘기한 거를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요, 까물쳐요. 어느 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 책이 정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훈민정음 한글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초성, 중성, 종성,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합하는 거, 합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게 IT 쪽으로 다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 글자는 말이에요, 서양 글자는 A라는 글자를 하나 본다면 이게 어떤 때는 A라고도 발음해요. 어떤 때는 R라고 발음되고, 어떤 때는 어라고도 발음되고, 에라고도 발음하고, 이게 한 7, 8가지 나와요. 그래, 이런 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제네드 다이먼드가. 로마자 알파벳은 쓰레기다. 같은 음성 문자지만 이거는 쓰레기다. 아예 그 디스커버지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논문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완전히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이 명동 걸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천재가 만들어낸, 아주 정말 세계적인 천재가 만들어낸 이 간판이 있는 글자가 있는 그런 그 밑을 걷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언어학자 아니에요. 완전 과학자입니다. 굉장한 UCLA의 과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언어학자들이 뭐 훈민정음 대단하다든지 세종대왕 대단하다든지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주제가 그렇게 넓은데 이거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좀 한데, 그렇게 글자가 이미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가령 이 컴퓨터 한번 봅시다. 컴퓨터 자판은, 우리는 한글은 왼쪽에다가 자음을 놓고 오른쪽에다 모음 놨어요. 좌자우모. 그냥 두들기면 무슨 글자가 다 돼요. 두들기면은. 근데 영어 가서 두들겨 보세요. 되나? 전혀 안 됩니다. A가 어디 가서 한참 찾아야 돼요. B는 왜 이쪽에 갔지? 그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은 멋대로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A, B, C, D, 그게 모음과 자음을 한데 섞어놔서 A, B, C, D, E, 이것이 전부 뒤죽박죽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서양 글자는. 우리는 정확하게 분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손조나, 이게 타건이라고 하는데, 타건이 몇 타건이냐면 12타건입니다. 구멍이 12개예요. 12개인데 그 한 구멍 한 구멍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별표가 있어요. 우물정자가 있고, 그걸 빼면은 10타건에다가 모든 문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삼성은 천지인으로 다 줄여가지고, 뭘 줄여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또 LG는 가획원칙, 니은에다가 가획하면 디귿이 되고, 또 가획하면 시옷에다 가획하면 지읒, 또 가획하면 지읒이 되고, 여기 가획으로 해가지고 싹 줄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먹고 살 방법, LG는 너희들 이렇게 가획의 원칙으로 만들어라. 삼성은 너 이렇게 천지인 가지고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밥 먹고 살도록 이미 세종대왕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미래의 글자입니다. 과학 조직적이다, 뭐 괜히 그냥 수사로 이렇게 그냥 띄우는 얘기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글자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어림없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은 세계에서 1등 갑니다. 근데 문자만 들으면 빡점이에요. 가다카나 히라카나가 100글자인데 100글자를 10구멍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10개를 집어내야 한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문이 1800자는 꼭 써야 돼요. 일본은. 가다카나 히라카나 가지고는 편지 한 장 못 써요. 일본은. 우리나라 한글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자를 쓰려니까 가령 학교 하면 배울학 집교자 학 찾아와야 돼요. 교도 찾아와야 돼. 이 찾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우리는 학교 딱 나가잖아요. 우리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고 거기는 그냥 뭐 시내 그냥 한복판에 신호등이 겹겹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경쟁에선 되지가 않아요. 노트북 같은 건 일본이 먼저 발달됐어요. 우리보다. 근데 지금은 일본에 노트북 제대로 못 씁니다. 기자도 제대로 못 써요. 우리는 고등학생까지 들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기자는 뭐 물론이고요.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보통신사회에 딱 알맞은 글자를 세종대왕은 우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서 갖다 써요. 세종문화회관 있죠. 세종시가 있죠. 뭐 전부 세종이라는 말은 좋아서 그런지 세종부동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세종대왕을 높이는 일은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이건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높였어요. 그렇지만 세종대왕 같이 더 높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업적을 갖다가 제대로 기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늦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글 세종대왕의 업적과 또 세종대왕의 정신 이걸 받들어서 우리 민족이 문화 융성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족음 창제 과정 원리 이것만 해도 며칠을 해도 안 되지만 간단하게 얼마나 한글이 훌륭하고 또 과학 여러 가지 철학 이런 원리를 갖춘 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고맙고 훌륭한 세종대왕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신 이것이 잘못이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나신 곳을 성역화로 하고 성역으로 만들고 어떤 민족문화 우리 그 자주문화 발전 기지로 만들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이번 행사에 세종대왕 노래 세종대왕을 받드는 그러한 노래를 지은 역사문화연구소 박용진 소장님만 일단 소개를 하고 일단 내려가가지고 한번 노래를 다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월 15일에 세종대왕 태어나신 날이고 그날 세종대왕 태어나신 축하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화 국민우연회가 정식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날 세종대왕 기념관 뒤편에 있는 예인홀에서 축하 모임과 출범식을 겸하고요. 1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2시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우리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경복궁 안 세종대왕 나신 곳이 있는 통인동 근처 그 다음에 효자동까지 세종마을 각국이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고 축하 모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지금 만들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하는데 그 일이 운영위원회라는 데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지난 발기 모임 때 공동대표를 4분을 우리가 뽑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론 분야 출신 중에서 한 분을 공동대표를 모시자 해가지고 오늘을 아까 와서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 전 서울경제신문사 사장을 지내신 임종건 선생님을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모여서 운영위원들 그걸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회의 측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 2분인데 일단 한 분만 먼저 뽑기로 했습니다. 지금 60년대 서울대 구호운동 학생회를 처음 창립한 회장을 지내고 지금 한글 이름, 우리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지켜 시작한 이봉원 한말글 이름 자랑하기 모임 회장님을 일단 감사로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 그분도 일단 좋다고 했고,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한글운동, 또 세종 모시고 받들기 운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분으로 우리가 더 모시기로. 그 다음에 이제 15일 지나서 우리가 완전히 모임이 출발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분을 고문으로도 모시고 공동대표, 자문위원 이렇게 많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 계신 분은 전부 지금 지난번 발기 인으로 참여하셨고 또 전부 운영위원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모실 테니까 그 2가지를 결정을 한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해치 보여드렸는데 보완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걸 다 일단 검토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이 해칙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따르기로 그렇게 오늘 결의한 것으로 또 발표한 것으로 박수로 한번 마치고 내려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정했다는 박수 한번. 오늘 목요일 이야기마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종대학 나신나 성역과 국민의원회 운영위원 겸 최교 교수님께서 세종대왕 업적과 국민연금 창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럼 마치고 밑에 밥 주기로 가겠습니다.